백악관이 일본 총리의 통화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사실상의 동맹 파기 선언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중 일본이 미군 등 뒤에서 적국인 캄보디아와 내통했기 때문이었죠. 이 은밀한 배신을 포착해 미국을 구해낸 건 대한민국이 건넨 검은 파일 하나였습니다. 펜타곤 장군들이 지도를 거꾸로 보게 만든 충격적 반전. 결국 미국은 70년 우방을 벌이고 일본이 독식하던 800조 원짜리 돈줄을 통째로 한국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파일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미국마저 감탄한 대한민국의 참교육 현장,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일본을 제치고 세계의 중심에 선 한국을 응원하는 마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계 질서를 바꾼 그날 밤의 통쾌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날 밤 워싱턴의 빗소리가 귀에 선합니다. 2025년 12월 백악관 웨스트윙의 창문을 때리던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두드리는 노크 소리처럼 거칠고 집요했으니까요. 제 집무실 책상 위에는 그날 아침 방콕에서 긴급 공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1급 비밀이라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그저 흔해 빠진 휴지 조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봉투 속에서 꺼낸 문서는 바로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문이었습니다.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이걸 두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느니 외교의 승리라느니 하며 하루 종일 떠들어대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순진한 소리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잔뼈가 굵은 제 눈에 이 문서는 평화협정서가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써내려간 처절한 항복 문서로 보였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식어 빠진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문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캄보디아 국방장관의 서명란. 잉크가 번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건 단순히 펜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명하는 순간 손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들이 느꼈을 공포가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뒷배만 믿고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캄보디아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태국 국경을 향해 로켓포를 겨누며 미국도 개입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그 오만하던 자들이 제발 살려만 달라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뼛속까지 떨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중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유엔의 압박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저는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으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의 우아한 펜 끝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적을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앉히는 건 오직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압도적인 물리적 공포뿐이니까요. 문제는 그 공포의 실체를 우리 미국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CIA 보고서에는 원인 불명의 화력 타격이라는 애매한 문구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캄보디아의 벙커들을 지옥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붉은색 보안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 뜬 이름은 다카이치 사나에. 바로 일본 총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수화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통상적인 외교 관례라면 절대 걸려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전화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 일본의 태도가 묘하게 수상쩍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미일 동맹을 외치며 태국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위성사진에 찍힌 자위대의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방관자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미스터 킹,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냉철하던 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호흡이 가쁘고 음정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총리님, 워싱턴은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제 기분도 썩 좋지 않으니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해입니다, 보좌관님. 정말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군요. 지금 태국 국경에서 발견되었다는 그 부품들. 저희 자위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뢰 제거 작업을 인도적으로 도왔을 뿐이라고요.
그녀의 변명을 듣는 순간 저는 쥐고 있던 만년필을 저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뢰 제거라니요.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며칠 전 태국군이 노획한 캄보디아군 장비에서 일본제 전자부품이 발견되었다는 첩보가 펜타곤 내부망에 돌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이속을 챙기는 나라라 해도 명색이 미국의 혈맹인데 적국에게 부품을 팔아먹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 발이 저려서 먼저 전화를 걸어오다니. 이건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지뢰 제거라. 총리님, 그 말씀은 공식 성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되묻자 수화기 너머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막했죠.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비굴함마저 섞여 있더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로버트. 미국이 성명서 하나만 내주세요. 일본은 결백하다고 우리는 동맹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아시아 여론이 심상치 않아서 그래요.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총리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와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 좀 살려달라는 읍소라니.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라기보다는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배신감,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에 대한 혐오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총리님, 미국은 친구를 돕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를 위해 보증을 서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지뢰 제거 장비가 우리 미군 고문단이 머무는 숙소 근처에서 발견된다면 그땐 성명서가 아니라 청구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쾌한 기분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집무실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세계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일본 열도.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미국의 가장 든든한 방패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섬나라가 오늘따라 유난히 위태롭고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과연 우리는 지도를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같은 지도만 들여다보느라 정작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였습니다. 집무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예고도 없이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백악관에 단 한 명뿐이었죠. 들어온 사람은 주미 한국 대사관의 최무관이었습니다.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그가 보안 검색 때도 거치지 않고 프리패스로 제 집무실까지 직행했다는 사실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검은색 트렌치코트 어깨자락에는 빗방울이 흥건했고 구두굽에서는 젖은 카펫을 밟는 둔탁한 소리가 났으니까요. 그는 마치 제 당황스러움 따위는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목례만 한 뒤 품 안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 중이셨습니까?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군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본 총리가 내뱉던 비굴한 변명과는 정반대의 확신에 찬 어조였죠. 저는 불쾌한 기분을 숨기지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최 대령? 그리고 타이밍이라니 도청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다만 그 전화가 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최 무관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의 서류철을 턱짓으로 가리키더군요. 아무런 라벨도 붙어있지 않은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끼며 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의 가죽 질감이 차가웠습니다.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기자 그 안에는 빽빽한 문서 대신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현장사진 몇 장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울창한 정글, 좌표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접경지대였습니다. 야간 투시 카메라로 찍혀 녹색 톤이 감돌았지만 피사체의 윤곽은 명확했죠. 군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캄보디아 병사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흔한 군사 고문단 사진 아닙니까? 이게 뭐 어쨌다는. 자세히 보십시오. 그 남자의 오른쪽 팔뚝을 말입니다. 최 무관의 지적에 저는 서랍에서 확대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흐릿한 픽셀들이 선명하게 뭉쳐지자 제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의 군복에 부착된 패치.
비록 위장을 위해 흙을 발라놓았지만 그건 분명 일본 육상자위대의 엠블럼 일장기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일본이 캄보디아에 군사 고문단을 보냈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분쟁 지역에 전투 병력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 끔찍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조작하고 있는 장비는 다름 아닌 레이더 추적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가 겨냥하고 있는 붉은색 타겟팅 라인. 그 선을 따라가던 제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에서 멈췄을 때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태국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미군 군사 고문단이 머물고 있는 캠프 험프리스 파견 숙소였던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쥐고 있던 확대경을 책상 위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혈맹이라는 자들이 미군의 위치 정보를 적에게 넘기고 그들을 조준하는 법을 가르쳤다고요? 이건 배신을 넘어선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다시 윙윙거렸습니다. 오해입니다. 지뢰 제거만 도왔습니다. 그 모든 말이 역겨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더군요. CIA도 NSA도 잡아내지 못한 정보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이걸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딥페이크라도 쓴 건 아닙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묻자 최무관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 기술을 의심하기 전에 동기를 보십시오. 일본은 이번 전쟁이 길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무기를 팔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희는 그놈들의 습관을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웃으며 악수하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그 습관 말입니다. 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파일이 진짜라면 지난 70년간 미국이 쌓아올린 아시아 전략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얇은 파일 하나가 제 머릿속의 지도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번엔 노크조차 사치라는 듯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죠. 들어온 사람은 펜타곤의 실세 브런슨 사령관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한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더군요. 그는 제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곁눈질로 쓱 훑어보고는 곧바로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로버트, 자네도 봤군. 사령관님,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된 정보입니까? 확인? 젠장, 지금 확인 따위가 문제인가? 30분 전 위성통신이 감청됐다. 캄보디아군이 철수하면서 일본 측 채널로 좌표 데이터 삭제 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냈더군. 저 사진 100% 진짜야. 브런슨 사령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저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부하들의 목숨이 동맹국의 장난질에 위협받았다는 사실을 군인으로서 참을 수 없었겠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엉뚱한 놈을 믿고 있었어. 일본이 우리의 방패라고? 아니, 그놈들은 우리 등 뒤에 숨어서 우리 지갑을 털고 심지어 우리 등에 칼까지 꽂으려 했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최무관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필연적인 결과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당장 일본 대사를 초치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항모 전단을 돌려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괴롭히는 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것이 미국의 정보망이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알고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카드를 꺼낸 걸까요? 최 대령. 저는 잠긴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당신들이 이걸 가져왔을 땐 단순히 일본을 고발하려는 목적만은 아닐 테니까요. 원하는 게 뭡니까? 최무관은 빙그레 웃으며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일본이 과거를 조작하며 놀고 있을 때 저희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왜 항복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사령관님께서 벽에 걸린 저 지도부터 떼어내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묘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도대체 무엇이기에 감히 미국 사령관에게 지도를 떼라 마라 하는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책상 머리에 앉아 보고서나 읽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님, NSC 상황실로 가시죠. 저 친구가 가져온 미래라는 게 뭔지 스크린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낚아채며 최 무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앞장서시죠. 만약 그 안의 내용이 시원찮다면 무단 침입죄까지 더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지만 제 본심은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 모순된 두 감정이 제 심장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지하 상황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길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좁고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세 남자의 불규칙한 발소리와 천장 환풍구에서 윙윙거리는 낮은 기계음뿐이었으니까요. 앞서 걷는 브런슨 사령관의 뒷모습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화산처럼 잔뜩 굳어 있었고 제 옆을 따르는 최 무관은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이질적인 대비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우리는 두 번의 생체 인식과 홍채 스캔을 거쳐 마침내 SCIF라 불리는 가장 은밀한 방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외부의 모든 전자파가 차단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고립된 공간입니다. 푸르스름한 조명 아래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야간 당직을 서던 정보 분석관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브리핑은 생략한다. 브런슨 사령관이 거칠게 손을 휘저으며 메인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더니 분석관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메인 스크린 띄워. 그리고 외부 회선 전부 차단해. 지금부터 이 방에서 보고 듣는 건 대통령님 외에는 절대 발설 금지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최 무관에게 USB를 건네받아 메인 서버 포트에 꽂았습니다. 보통의 외교관이라면 이 순간 긴장해서 손을 떨거나 자국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 무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스크린 구석을 응시하며 마치 볼 테면 봐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다 라는 듯한 무언의 압박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데이터가 로딩되는 짧은 시간 동안 브런슨 사령관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걸려있는 대형 아시아 지도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전략회의 때마다 수백 번도 더 보았던 익숙한 지도였습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일본이 거대한 방파제처럼 대륙을 막아서고 있고 그 뒤에 한반도가 작게 붙어있는 지극히 미국 중심적인 시각의 지도 말입니다. 로버트, 자네는 이 지도가 어떻게 보이나? 사령관이 지도 위에 일본 열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물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아닙니까? 일본을 거점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을 막는. 틀렸어. 우린 지난 70년 동안 이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었던 거야. 멍청하게도 말이지. 그는 갑자기 전자칠판의 터치 패널을 조작하더니 지도의 방향을 180도 회전시켜버렸습니다. 순간 제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지도를 뒤집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이 마치 우리를 덮칠 듯한 파도처럼 보였고 그 파도의 가장 앞부분, 즉 중국의 베이징과 러시아의 목덜미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송곳이 하나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일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국의 뒤편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후방의 보급기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이 대륙을 향해 뻗어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이나? 대륙 쪽에서 보면 자기들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건 일본이 아니야. 바로 한국이지. 우린 그동안 가장 날카로운 단검을 칼집 취급하고 일본만 닫고 있었던 셈이야. 브런슨 사령관의 탄식 섞인 목소리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쉽게 말해 동네 땅싸움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변방이 아니라 적의 안방 깊숙이 박혀있는 치명적인 내부자였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의 정적을 깨고 분석관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보좌관님,
USB 데이터 해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파일 용량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전투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시간 교전 로그가 통합된 전장 블랙박스입니다. 세상의 암호화 수준이 NSA보다 높습니다. 분석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최 무관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반응, 아니 우리의 경악까지 계산해 넣었던 걸까요? 재생해. 제 짧은 명령과 함께 메인 스크린이 번쩍였습니다. 화면 가득 며칠 전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야간 열상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캄보디아군의 포병 진지가 희미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부터 태국군을 괴롭히던 중국제 최신형 다연장 로켓이 배치된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자위대 교관들이 몰래 설치해준 강화 콘크리트 벙커까지 더해져 사실상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곳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 속의 시간 코드가 03시 00분 00초를 가리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미사일의 궤적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캄보디아군 벙커의 지붕이 마치 거인의 주먹에 맞은 듯 수직으로 뚫려버리더니 내부에서부터 섬광이 폭발했습니다. 쾅! 스피커를 찢을 듯한 폭음과 함께 벙커 하나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분석관들이 하며 당황하는 사이 두 번째, 세 번째 벙커가 연달아 정확히 같은 지점을 타격받고 증발해 버렸습니다. 오차범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신이 위에서 핀셋으로 집어내듯 벙커의 환기구 구멍만 골라서 타격하는 기이한 정밀도였습니다. 잠깐 멈춰. 방금 저거 뭐야? 무슨 무기야? 브런슨 사령관이 소리쳤지만 화면 속의 학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반격을 위해 레이더를 켜자마자 그 레이더 사이트마저 3초 만에 불기둥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붉은색 글씨로 타격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표적 식별번호 PLA09 상태 파괴됨. 타격체계 KF-21 전투기 KGGB 유도폭탄. KGGB? 한국형 유도폭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은 재래식 무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 화면 속의 무기는 미국의 최첨단 JDAM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저 폭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미군의 위성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독자 통신망입니다. 한국이 자체 위성과 데이터 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분석관의 비명 같은 보고에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허락 없이 미국의 눈을 빌리지 않고 지구 반대편에서 저토록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순종적인 동맹국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최 무관에게 물었습니다. 최 대령, 설명이 좀 필요하겠군요. 태국 공군이 F-16을 쓰는 건 알았지만 저런 개조를 언제 한 겁니까? 최 무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F-16이 아닙니다. 저건 태국이 도입한 T-50TH,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든 훈련기 겸 공격기입니다. 훈련기라고 얕보던 기체가 일본이 공들여 쌓은 벙커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린 겁니다. 훈련기가 실전 벙커를? 중요한 건 기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소프트웨어죠.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북한, 중국,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들과 머리를 맞대고 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은 칼날입니다. 일본처럼 로비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전쟁을 준비했으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 한쪽에 붉은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CIA 국장의 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로버트 킹입니다. 보좌관님, 지금 대만 쪽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화기 너머 CIA 국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예정된 일본 나리타행 비밀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탑승했다는 첩보입니다. 뭐라고요? 대만이 일본을 바람맞히고 한국으로 갔다고요?
네. 도청 내용에 따르면 대만 장관이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일본의 방패는 뚫렸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한국의 창을 빌리는 것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전화를 끊는 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스크린 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산 무기들이 캄보디아군을, 아니 사실상 중국과 일본의 자존심을 무자비하게 박살내고 있었고, 현실 세계에서는 대만이라는 거대한 고객마저 한국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뒤집어 놓은 지도. 그 지도 위에서 한국이라는 점이 점점 커져 마침내 거대한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힘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 무관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이 끝날 시간만을 기다리는 심판관처럼 말입니다. 과연 저 침묵 뒤에 그들은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만. 저는 애써 떨리는 손을 감추며 테이블 위를 내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제 심장이 제멋대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죠. 고작 훈련기 몇 대가 벙커를 부수고 겁쟁이 대만 장관이 도망친 것 가지고 미국의 전략을 수정한다. 그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일본의 산업 기반과 신뢰가 그깟 반짝 성과 하나로 무너질 리는 없으니까요. 최 대령, 당신네 물건이 잘 팔리는 건 인정하죠. 가성비 좋고 배송 빠르고 마치 아마존 프라임 같더군요.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 빈정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짐짓 무시하며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전쟁은 쇼핑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시스템 싸움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기초과학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 해군 7함대가 왜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쓰겠습니까? 그 거대한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수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규모의 경제와 장인 정신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제 반박에 브런슨 사령관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습니다. 미 해군의 작전 지속 능력은 전적으로 일본의 유지보수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팩트이자 제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무관은 당황하기는커녕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차갑던지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장인 정신이라. 보좌관님은 아직도 초밥장인 같은 환상에 빠져 계시는군요. 그럼 지금부터 그 환상을 좀 깨드리겠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스크린 화면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 공창, 오른쪽 화면에는 한국의 거제도 및 울산 조선소의 실시간 위성 영상과 데이터가 떴습니다. 왼쪽 일본입니다. 현재 미 해군 이지스함 USS 벤폴드가 수리를 위해 입고된 지 4개월째입니다. 작업 진척률 고작 32%입니다. 화면 속 일본 조선소는 고요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드문드문 보였고 그마저도 손에 들고 있는 건 태블릿 PC가 아니라 누렇게 변색된 종이 도면이더군요. 용접 불꽃은 간헐적으로 튀었고 거대한 선체 옆에는 녹슨 부품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줄 아십니까? 부품 하나를 깎는데 장인이 직접 손으로 해야 한다며 3주를 기다리게 합니다. 도면이 디지털화되어 있냐고요? 천만에요. 팩스로 주고받느라 글씨가 뭉개져서 오차 수정하는 데만 또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게 당신들이 믿는 장인 정신의 실체입니다. 그건 꼼꼼하게 하느라 그런 거겠죠.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제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최 무관은 대꾸도 없이 오른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오른쪽 한국을 보십시오. 지금 시각 새벽 3시 40분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곳은 밤이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도크 안은 대낮처럼 환한 LED 조명 아래 수천 명의 작업자와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 괴물의 뱃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압도적인 에너지였습니다. 한국의 HD 현대와 한화오션 야드입니다. 이곳에선 USS 벤폴드급 선박 수리 4개월이 아니라 3주면 끝납니다. 3주? 말도 안 돼. 건조도 아니고 수리를?
거짓말도 정도껏 하십시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를 수리한다는 건 뜯어보고 문제를 찾고 부품을 교체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물리적으로 3주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일본의 방식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최 무관이 화면을 확대하자 용접 로봇이 춤을 추듯 선체를 누비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저희는 선박 설계도 전체를 3D 디지털 트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입항하기도 전에 이미 AI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부품을 3D 프린터로 찍어 놓습니다. 배가 도크에 들어오는 순간 용접공들이 달려들어 레고 블록 끼우듯 교체만 하면 됩니다. 일본 장인이 돋보기 쓰고 도면 볼 때 저희는 이미 페인트 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브런슨 사령관이 벌떡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져 있었고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이봐. 저기 저 숫자들. 연간 건조 능력 말이야. 단위가. 톤이 맞나? 화면 하단에 뜬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800만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 한국 2400만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 단순히 3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우아양 곡선을 그리며 바닥을 기고 있었지만 한국의 그래프는 수직 상승하다 못해 차트를 뚫고 나갈 기세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아래 적힌 숙련공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일본은 58세, 한국은 42세. 사령관님. 전쟁이 나면 배가 부서집니다. 일본에 맡기면 수리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미 해군은 배 없이 맨몸으로 태평양을 헤엄쳐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맡기면 한 달 뒤에 새 배가 되어 전장에 복귀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지금 미 해군의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일본의 늙고 병든 시스템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붙여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도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질서가, 그 견고하던 위계가 고작 이따위 용접질과 철판 때문에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습니다.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맹은 신뢰와 가치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모범생이었고 한국은 너무 공격적입니다. 이런 나라에 미 해군의 심장부인 함정 수리를 맡긴다고요? 만약 저들이 기술을 유출하거나 파업이라도 하면 어쩔 겁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최 무관은 나지막히 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신뢰라. 보좌관님. 잊으셨나 본데 진주만을 폭격한 건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미군 숙소를 향해 레이더를 겨눈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명치 끝을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업? 보좌관님. 한국 사람들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저 화면 속의 불빛들을 보십시오. 저게 사장이 시켜서 켠 불빛 같습니까? 그는 화면 속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용접 토치를 잡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보호면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 그건 월급쟁이의 피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아니면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듯 이글거리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오기가 생겨서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3개월 걸린다고 하면 우린 1개월 만에 끝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며 덤벼드는 게 한국인입니다. 저들에게 일은 노동이 아니라 일종의 전투니까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더군요. 스크린 속에 저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노려보는 짐승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오직 인간의 집요함으로 만들어낸 기적 같은 효율성. 브런슨 사령관이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한 장수처럼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더군요. 젠장. 로버트. 인정해야겠어. 우린 지금 고장난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었던 거야. 엔진이 터지기 직전인데도 광택만 내면서 말이지. 사령관님. 저 친구 말이 맞아. 당장 7함대 사령관 연결해.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USS 로널드 레이건 항모 오버홀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고 해. 일본 요코스카 취소하고 한국 쪽 견적 받아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거대한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항모 한 척 수리비만 수조 원. 거기에 딸린 호위함, 잠수함, 보급선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최 무관은 여유롭게 재킷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견적서를 좀 뽑아왔습니다. 항모 전단 수리 패키지에 차세대 이지스함 공동개발 그리고 방금 보신 벙커버스터 미사일 라이선스 생산까지 포함된 아주 합리적인 제안서입니다. 그가 내민 두툼한 서류 봉투 겉면에 적힌 프로젝트명은 린치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70년 동안 누려왔던 부와 권력이 통째로 한국으로 넘어가는 권리 양도 증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온 겁니까? 제 질문에 최 무관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닌 승자의 여유였습니다. 어디까지라니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보좌관님. 아직 보여드릴 게 800조 원어치는 더 남아있거든요.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부정하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지쳤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고 저 붉게 타오르는 한국의 조선소 불빛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없다는 것을. 대신 밤에도 잠들지 않고 거대한 쇠를 깎아 세계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는 철의 거인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손끝이 닿은 서류 봉투의 질감은 유난히 거칠고 두꺼웠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특수 제작된 종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최 무관이 건넨 이 린치핀 프로젝트 제안서.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봉인된 씨를 뜯어냈습니다. 찌익하는 파열음이 정적에 쌓인 SCIF 상황실을 날카롭게 갈랐고 그 소리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조선소 견적서가 아니었습니다. 맨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문구들이 붉은색 고딕체로 박혀 있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브런슨 사령관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록 3조 1항. 전략 자산의 상호 운용성. 핵심 제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및 잠수함에 대한 미국 해군의 항구적 모항 사용권을 제공한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힌 비고란에 있었습니다. 단, 본 함정의 추진 체계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기반으로 하며 유사시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교체 및 정비 기술을 공유한다.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건 금기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핵무장은커녕 핵잠수함에 핵자만 꺼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게 우리 국무부의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배를 고쳐주는 대가로 이 금단의 열쇠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술적 준비를 끝마쳤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대령, 이 문구. 무슨 뜻입니까? SMR이라니? 당신들 우리 몰래 독자적인 원자로라도 개발했다는 겁니까? 제 추궁에도 최 무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크린을 조작해 새로운 설계도를 띄우더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좌관님. 무기가 아닙니다. 그저 배터리일 뿐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20년 동안 교체할 필요가 없는 아주 효율적인 배터리 말입니다. 그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령관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20년짜리 배터리라. 젠장, 로버트.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와야 해. 적에게 들키기 딱 좋지. 하지만 이걸 장착하면 태평양 바닥에서 6개월 동안 꼼짝 않고 매복할 수 있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유령 함대가 완성되는 거야. 브런슨 사령관은 이미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고장난 배를 3개월씩 붙잡고 있을 때 한국은 아예 연료 걱정 없는
무적의 함대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군인으로서 거절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었죠. 아니, 이건 악마가 아니라 구세주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미 한국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그 붉은 도장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일본의 손을 잡고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다시 바다를 지배할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브런슨 사령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령관님, 이 제안서 당장 대통령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제가 받아내죠. 일본과의 MRO 계약은 파기합니다. 좋아. 내가 펜타곤을 설득하겠네. 자네는 백악관을 맡게. 우리는 짧고 굵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아시아 안보 지도를 새로 그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 무관에게 문서를 챙겨 들고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서둘러 SCIF 상황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지하 벙커의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다시 백악관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제 주머니 속에 넣어둔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벙커 안에 있는 동안 차단되었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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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잉.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 소리가 마치 경보음처럼 제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42통. 메시지 115개. 발신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 맥더밀, 국무부 차관보 앤더슨, 워싱턴 포스트 국방 전문기자. 그리고 가장 위에 떠있는 메시지는 다름 아닌 백악관 비서실장의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당장 멈춰.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보고받았어. 그 파일 결제 올리는 순간 내 책상은 내일 아침에 사라질 거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SCIF는 도청이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에 스파이가? 아니면 한국 측의 움직임을 이미 일본 정보부가 감지하고 손을 쓴 걸까요? 이런 젠장. 저는 욕설을 내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들은 백악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옷깃에 달린 작은 배지. 미 일우호협회의 로고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군대를 보내는 대신 워싱턴의 가장 더러운 무기인 로비스트들을 풀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 전가에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왔습니다. 소위 재팬머니에 매수된 상원의원, 싱크탱크 연구원, 언론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제가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이 찰나의 순간에 그 거미줄이 저를 올가매기 위해 작동한 겁니다. 그때 제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손가락이 멋대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버트 킹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셨군요, 미스터 킹.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중하고 부드러운 영어였지만 억양에는 분명한 일본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장난감 같은 데이터 때문에 70년 친구를 버리시다니요. 지금 의회에 당신에 대한 청문회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제는 국가기밀 유출 및 적성국 내통 혐의입니다. 적성국? 한국이 적성국입니까? 당신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방은 낮게 웃더군요. 정치판에서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좌관님. 프레임이 중요하죠. 내일 아침 신문에 당신이 한국 로비스트에게 매수되어 미 해군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기사가 나갈 겁니다. 증거요? 우리가 만들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협박. 만약 제가 이대로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간다면 저는 영웅이 되기는커녕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800조 원짜리 국익이 눈앞에 있는데 저 썩어빠진 로비스트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판을 엎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들린 린치핀 문서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 남자들이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모는 하이에나 떼처럼 말입니다. 고립되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미 펜타곤으로 떠났고 최무관은 SCIF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 거대한 워싱턴의 늪을 뚫고 대통령에게 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것까지 예상했을까? 만약 그들이 일본의 로비력마저 계산에 넣었다면 분명 이 상황을 타개할 비상구도 준비해 두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무관이 준 문서 봉투의 안쪽을 다시 한번 더듬었습니다. 종이 뭉치 사이 손끝에 딱딱하고 작은 무언가가 걸리더군요. 꺼내보니 그것은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였습니다. 카드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하늘을 보십시오. 거기서 로버트.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백악관 서관 1층 복도. 평소라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을 이곳이 지금은 저를 옥죄는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기자회견실 옆에 있는 작은 비품 창고로 몸을 피했습니다. 딸깍. 문을 잠그는 소리가 이토록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매캐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밖에서는 저를 찾는 구둣발 소리가 뚜벅뚜벅하며 복도를 울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처럼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미스터 킹.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좋게 말할 때 나오시죠. 당신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입니다. 문의 얇은 합판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까 통화했던 그 일본 로비스트였습니다. 뻔뻔하게도 그는 이제 대놓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일본 미쓰비시와 미국 의회가 이미 합의를 끝낸 사안에 왜 죄를 뿌리려 합니까? 문만 열어주면 조용히 퇴직금 챙겨서 하와이로 보내드리죠. 평생 골프나 치면서 살 수 있게 말입니다. 회유와 협박.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오기를 자극하더군요. 800조 원짜리 국익을 고작 골프 회원권과 맞바꾸라니 저를 얼마나 싸구려로 봤으면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저는 품속에 있는 린치핀 문서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난 땀 때문에 문서가 눅눅해질 정도였죠.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곳은 갇힌 공간입니다. 창문도 없고 나갈 곳은 저들이 지키고 있는 문 하나뿐이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통신 신호는 여전히 서비스 불가였습니다. 저들이 휴대용 전파 차단기까지 동원한 게 분명했습니다. 젠장. 여기서 끝나는 건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최무관이 준 작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 불빛에 비친 문구. 길이 막히면 하늘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창문도 없는 창고에서 하늘을 보라니. 혹시 이 카드에 숨겨진 칩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켜고 카드를 갖다 대보았습니다. 띠링.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차단된 줄 알았던 네트워크가 뚫리며 숨겨진 앱이 실행되더군요. 그것은 일반적인 인터넷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바로 스타K 시스템에 다이렉트로 접속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채워지더니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또 다른 무기 성능 테스트 영상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화려한 폭발, 압도적인 스펙,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곳은 좁고 밀폐된 연구실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찍힌 날짜는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화면 속의 한 연구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코와 귀에서는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위 동료들이 달려들었지만 쓰러진 남자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계기판을 가리키더군요. 멈추지 마. 데이터 저장해. 지금 멈추면 다 날아가. 그는 피를 토하면서도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아니, 광기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자신의 생명보다 데이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일종의 종교적인 맹신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잠수함 안에서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 도면을 수정하는 엔지니어들. 섭씨 50도가 넘는 조선소 도크 바닥에서 화상을 입은 손에 대충 테이프를 감고 용접봉을 잡는 늙은 기술자. 그리고 SMR 냉각 실험 도중 방사능 경고등이 울리는데도 대피하는 대신 밸브를 잠그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젊은 연구원의 뒷모습까지. 영상 중간중간 나레이션 대신 짧은 자막들이 지나갔습니다. 미국이 70년 걸린 기술. 우리는 7년 만에 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실패가 곧 죽음이기 때문이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았던 그 화려한 스펙의 무기들. 벙커를 뚫는 미사일, 바다를 지배하는 원자로. 그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AI가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영상 속에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피와 수명을 갈아 넣어 만든 말 그대로 인골의 탑이었던 겁니다. 일본은 로비스트들에게 뿌릴 돈을 준비할 때 한국은 저 차가운 실험실 바닥에 쏟을 피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친선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방사능 피폭을 감수하며 조국의 생존을 위해 실력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운 좋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나 키운 나라라고 무시했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 자신들의 뼈를 깎아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강해져야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 영상 속 연구원의 독백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절박함, 그 처절한 도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개척 정신이 아이러니하게도 태평양 건너 작은 반도 국가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크게 덜컹거렸습니다. 경첩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미스터 킹.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문 부수고 들어갑니다. 밖에서 로비스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문이 부서지기까지 길어야 1분. 그들이 들어오면 저는 이 문서를 뺏기고 스파이 누명을 쓴 채 워싱턴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방금 본 영상 때문일까요? 피를 토하면서도 데이터를 지켰던 그 연구원의 눈빛이 제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이 기술을 만들었다. 그런데 나는 고작 내 자리 하나 지키겠다고 쫄아서 이 문서를 넘겨줘? 그건 미국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재킷의 안주머니를 열어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린치핀 문서의 표지에 제 서명을 휘갈겨 썼습니다. 추천인 로버트 킹, NSC 선임 보좌관. 이제 이 문서는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라 백악관 참모의 공식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이걸 훼손하는 순간 그들도 단순 절도가 아닌 공문서 파괴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들어오라고 해.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문을 향해 섰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묵직한 분노와 오기가 채워졌습니다. 일본의 돈이 이기는지 아니면 한국의 피땀이 이기는지.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새로운 동맹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썩어빠진 로비스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쾅! 마침내 경첩이 뜯겨나가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눈부신 복도의 조명이 어둠 속에 있던 저를 비추었고 험상궂은 표정의 사내 3명이 저를 덮칠 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일본 측 로비스트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야죠, 킹. 그가 손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손에 든 문서를 그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선택은 이미 끝났어.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녀석의 멈칫하는 표정이 보이더군요.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온 것은 제가 기다리던 하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현실적인 엔진 소리였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백악관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의 물잔에 파동이 일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천장을 뚫고 내려올 듯한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지진인가? 로비스트들이 당황하여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무관이 말한 하늘을 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그건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물리적인 구원군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였던 겁니다. 쾅! 천장을 뚫을 듯한 굉음이 백악관의 유리창을 뒤흔들었지만 그 소리가 제게 구원이 되기엔 현실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헬기 엔진 소리에 당황한 것도 잠시 제 앞을 가로막은 3명의 사내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제게 달려들었으니까요. 잡아. 소란 피우지 못하게 입부터 막아. 일본 측 로비스트 다나카의 비명 같은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억센 소나기가 제 멱살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서를 등 뒤로 감추며 저항했지만 책상 물림인 제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덩치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명치 끝에 묵직한 주먹이 꽂히는 순간 억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과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얼굴을 처박히며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퍼져나갔습니다. 피었습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고 코에 걸려있던 안경이 날아가 작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구둣발 아래서 산산조각이 나더군요.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다나카가 제 손에 들려있던 린치핀 문서를 거칠게 낚아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리석군 미스터 킹. 정말 어리석어. 그는 제 얼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문서를 보란듯이 찢어발겼습니다. 찍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헬기 소음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심장을 찢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800조 원의 미래가 한국 기술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그 숭고한 제안서가 고작 뇌물이나 받아먹는 로비스트의 손에 의해 쓰레기 조각으로 변해 공중으로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믿고 설치는 동안 우리는 상원의원 12명에게 정치 후원금이라는 이름의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기술? 정의? 그런 건 가난한 나라들이나 따지는 거지. 진짜 힘은 돈에서 나옵니다. 다나카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제 얼굴 위에 눈처럼 뿌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거구의 사내에게 눈짓을 보내더군요.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하든 실종으로 처리하든. 헬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 지금이 기회야. 사내의 무거운 군화발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보다 더 괴로운 건 바로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니,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스로를 꽤 괜찮은 전략가라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사는 애국자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로비스트 몇 명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깔린 채 개처럼 헐떡거리는 신세라니요.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난 몇 시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도를 뒤집으며 열변을 토하던 브런슨 사령관의 얼굴, 차분하게 데이터를 설명하던 최무관의 눈빛, 그리고 영상 속에서 피를 토하며 데이터를 지키던 그 이름 모를 한국인 연구원의 절규까지. 그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정의와 실리를 구분할 줄 아는 합리적인 파트너라고 믿었기에 자신들의 목숨값을 담은 그 귀한 문서를 제 손에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무능함 때문에 한국인들의 70년 염원이 이 더러운 비품창고 바닥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 뒹굴고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속으로 되뇌는 사과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절망이 늪처럼 제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민낯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 최강대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떠들지만 실상은 일본의 엔화뭉치에 매수된 정치인들이 국익을 팔아먹는 썩어빠진 시스템. 그 거대한 부패의 벽 앞에서 저 혼자 발버둥 쳐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는 사실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쿨럭. 기침과 함께 입에서 핏덩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더군요. 이대로 기절하면 편해질까 싶었습니다. 차라리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비참한 패배를 마주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뺨에 닿아있는 차가운 바닥 틈새에서 미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까 몸싸움 도중에 제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철제 선반 밑으로 튕겨 들어간 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고 끈질기게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려지는 눈에 힘을 주어 그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깨진 액정 사이로 보이는 글자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데이터 업로드 완료 100%. 수신처 대통령 전용 보안 회선. 순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도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해서 되찾은 사람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맨손으로 반도체 공장을 세운 사람들. IMF라는 국가부도 사태 때 장롱 속의 금반지까지 꺼내 바치며 나라를 살려낸 지독하고 무서운 생명력을 가진 민족. 그들이 만든 스타K 시스템이 고작 로비스트의 발길질 몇 번에 끊어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닥에 처박혀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한국의 기술은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이 쪼가리는 찢어졌을지언정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이미 빛의 속도로 날아가 백악관 펜트하우스, 즉 대통령의 집무실 모니터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게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각성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던 연구원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데이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작 주먹 몇 대 맞았다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거대한 분노로 바뀌어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종이는 찢을 수 있겠지. 저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늘로 올라간 봉화는 찢을 수 없어. 끄흐. 제가 신음을 흘리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저를 짓누르던 사내가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힘이 남았어? 사내가 다시 주먹을 들어 올리려던 찰나 다나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멈춰. 다나카의 시선은 제가 아니라 창문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창문을 뒤흔들던 그 굉음. 단순한 헬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제는 아예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진동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좁은 환기구 틈으로 칠흑 같은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저를 비추는 구원의 빛이자 저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빛이었습니다. 이 소리. 설마? 다나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워싱턴에서 밥 좀 먹어본 놈이라면 이 독특한 로터 소리를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이건 경찰 헬기도 방송국 헬기도 아니었습니다. 육중하고 위압적이며 오직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움직이는 엔진 소리. 바로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의 호위기인 나이트호크 편대였습니다. 하하. 저는 터진 입술 사이로 피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갈비뼈가 아파왔지만 웃음을 멈출 수가 없더군요. 다나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게 왜 여기에 떠? 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넥타이는 풀어지고 셔츠는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방 안의 지배자였습니다. 저는 깨진 안경을 밟아 으깨버리며 다나카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다나카, 네가 아까 그랬지? 진짜 힘은 돈에서 나온다고. 저는 발치에 떨어진 그들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린치핀 문서 조각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틀렸어. 진짜 힘은 속도에서 나와. 내 놈들이 멍청하게 종이 쪼가리랑 씨름하고 있을 때 한국의 데이터는 이미 지구를 반 바퀴 돌아서 대통령님의 책상 위에 도착했거든. 뭐라고? 설마. 전파 차단기를 썼는데. 그러게. 나도 그게 불가능한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한국 놈들은 원래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독종들이더군. 그때였습니다. 쾅. 이번에는 창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문짝이 통째로 뜯겨 날아갔습니다.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비밀 경호국 CAT 요원들이 연막탄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다나카와 그의 하수인들의 이마와 가슴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죽일 듯이 위협하던 늑대들이 순식간에 도살장 끌려가는 개처럼 바들바들 떨며 손을 들더군요. 그리고 그 무장 요원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제 몰골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성큼성큼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로버트, 괜찮나? 젠장,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군. 사령관님, 대통령께서는요? 자네가 보낸 그 영상. 대통령께서 보셨네. 격노하셨지. 당장 이 일본 쥐새끼들을 쓸어버리고 그 검은 파일의 주인공들을 모셔오라고 명령하셨어. 브런슨 사령관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다나카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이 자들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해. 혐의는 백악관 무단 침입 및 국가 기밀 파괴 그리고 미 합중국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살인 미수다. 경호원들이 다나카를 거칠게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음모야. 나는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다고. 변호사 불러. 다나카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 글쎄. 800조 원짜리 국익을 방해한 죄인을 변호해줄 사람이 워싱턴에 남아있을까? 그리고 면책 특권? 꿈깨. 너희 정부도 널 버릴 거야. 꼬리 자르기 그게 너희 특기잖아. 끌려나가는 다나카의 절망적인 눈빛을 뒤로하고 저는 최무관이 준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은 박살났지만 그 안의 불빛은 여전히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 묻은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브런슨 사령관에게 말했습니다. 가시죠, 사령관님. 지도가 뒤집히는 꼴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차례였으니까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백악관 웨스트윙 복도를 가로지르는 동안 제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찢어진 셔츠, 터진 입술, 깨진 안경. 누가 봐도 시정잡배와 뒹굴다 온 패배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참모들이 경악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 저는 오히려 피 묻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찢어진 종이 조각뿐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미국을 살릴 유일한 해독제가 들어있었으니까요. 대통령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대통령은 핏기 없는 얼굴로 정면에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화면 속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건 모략입니다. 당신네 보좌관 로버트 킹이 미쳤습니다. 우리 일본과의 70년 신의를 저버리고 한국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나라에 미 해군의 심장을 맡기겠다니요? 당장 그를 해임하고 사과하십시오. 총리의 목소리는 스피커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더군요. 바로 그때 제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총리님, 검증이라고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자 화면 속 다카이치 총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킹? 네가 어떻게 살아있냐고 묻고 싶으신 겁니까? 유감스럽게도 당신네 로비스트들은 주먹질만 잘했지 일처리는 당신네 조선소처럼 굼뜨더군요. 저는 피 묻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대통령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다나카가 찢어발긴 린치핀 문서의 잔해들을 꺼내 대통령의 마호가니 책상 위에 수북히 쏟아부었습니다. 대통령님 보십시오. 이것이 일본이 우리에게 보낸 대답입니다. 미국의 생존이 담긴 보고서를 그들은 깡패들을 동원해 찢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이 밝혀지면 일본은 더 이상 미국에 기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찢어진 종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보낸 데이터는 다 봤네. 하지만 꼭 한국이어야만 하나? 일본도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굳이 70년 동맹을 깨면서까지 모험을 해야 하느냐는 말일세.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일본을 버리고 낯선 한국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었겠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현실 자각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최무관이 준 스마트폰을 보안 패드에 연결해 화면을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 옆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PPT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가 1급 기밀로 분류했던 함정 가동률 현황판이었습니다. 온통 붉은색 경고등으로 도배된 처참한 성적표였죠. 보십시오. 현재 미 7함대 소속 이지스함의 40%가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왜입니까? 일본 요코스카 조선소가 수리 물량을 감당 못해서 대기표만 뽑고 2년째 녹슬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이 터지면 우리 해군은 싸우기도 전에 바다 위에서 고철이 되어 수장될 겁니다. 그건 인력 부족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일시적? 아니요. 당신들은 늙었습니다. 시스템은 낙후됐고 기술자는 은퇴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일본은 이제 미 해군의 방패가 아니라 우리 발목을 잡고 물귀신처럼 늘어지는 거대한 짐입니다. 저는 다시 대통령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지금 쇼핑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산소호흡기를 구하러 온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썩어가는 배들을 살려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 딱 하나뿐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해 한국의 거제도 조선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려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크에 입고된 미군 함정 옆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워가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입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3년 전부터 우리 배를 고치기 위한 전용 도크를 비워놓고 우리 규격에 맞는 부품을 미리 생산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세우며 콧대 높게 굴 때 그들은 우리가 무너질 날을 대비해 묵묵히 구명조끼를 만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대통령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몰랐던 겁니다. 한국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제안한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공백을 메워줄 유일한 대안을 완벽하게 준비해뒀다는 사실을요. 로버트, 그게 사실인가? 그들이 우릴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백지 수표를 내밀며 배를 만들어달라고 해도 미 해군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걷어차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총리님, 아까 한국이 통제 불능이라고 하셨죠? 틀렸습니다. 한국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정해서라도 붙잡아야 할 귀한 파트너입니다. 지금 아쉬운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 미국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무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갑과 을이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구원해주는 것이라는 명백한 진실이 대통령의 뇌리에 박힌 겁니다. 대통령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일본 총리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직 책상 위에 흩어진 찢어진 문서, 그 속에 담긴 한국의 피땀 어린 제안서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총리, 통화는 여기까지 하지. 미스터 프레지던트, 기다리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반으로 깎겠습니다. 제발. 돈 문제가 아니야. 대통령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들은 우리에게 계산서를 내밀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졌어. 물에 빠진 사람은 흥정을 하지 않는 법이지. 대통령이 손짓하자 통신실장이 즉시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틱! 다카이치 총리의 절규가 허무하게 사라지고 검은 화면 위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구조된 생존자의 안도감이 담긴 얼굴이었죠. 대통령은 찢어진 문서 조각 중 서명란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그 위에 굵고 강하게 서명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져 있어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조약문보다 절박하고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로버트, 이 누더기가 된 종이를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게. 새로 작성해서 보내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대로 보내. 우리가 얼마나 급했는지, 그리고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한국을 원했는지 그들이 이 흔적을 보고 알아줬으면 좋겠네. 대통령은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전하게. 미국 대통령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고 말이야. 그 한마디.
천하의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도와달라, 고맙다는 말.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70년 동안 흘린 피와 땀에 대한 800조 원보다 더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문서 조각들을 소중히 챙겨 들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 최 무관이 창밖을 보고 있더군요. 그는 제가 들고 나온 너덜너덜한 종이 뭉치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명은 받아오셨군요. 네. 그런데 쪽팔리게도 우리가 매달린 꼴이 됐습니다. 제가 쓴웃음을 짓자 최 무관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친구끼리 누가 먼저 손 내미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배가 대양을 함께 지킨다는 사실이죠.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위로 한국이 쏘아 올린 통신 위성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보좌관님. 이제 미국의 안보는 우리 한국의 눈과 손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800조 원? 그건 계약금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질 책임의 무게일 겁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심장을 움켜쥔 것입니다. 이제 지도는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린치핀이 된 것입니다. 최 무관과 함께 바라보던 워싱턴의 일출은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색깔이었습니다. 불다 못해 검푸른 기운이 감도는 그 태양은 마치 지난밤 우리가 벙커와 복도에서 치렀던 그 치열했던 전쟁의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그는 이제 좀 자러 가겠다며 쿨하게 돌아섰지만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였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저를 백악관 밖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링컨 기념관을 지나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인적은 없었고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제 찢어진 셔츠 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19명의 판초 우의를 입은 스테인리스 병사 조각상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어딘가 먼 곳을 아마도 두고 온 고향이나 지켜야 할 전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곳을 지날 때는 그저 자유의 대가를 상징하는 엄숙한 장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강대국의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 800조 원짜리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다시 마주한 그들의 얼굴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저 차가운 쇠로 만든 조각상들이 지난밤 영상 속에서 보았던 한국 조선소의 용접공들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낯선 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던 미군들과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공장을 세우고 밤을 새워 기술을 익혔던 한국인들. 그 두 존재가 시공간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명한 그 찢어진 종이 조각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시작된 혈맹이 이제는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는 강철 동맹으로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핏빛 서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다나카가 찢어발겼던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했던 그린치핀 문서의 사본을 꺼내어 조각상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전사한 전우에게 바치는 훈장처럼 말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지켜낸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지키러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속아 진짜 보석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 묵묵히 자신의 뼈를 깎아 기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헌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미안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니 속보 알림이 뜨더군요. 속보, 백악관, 아시아 안보 파트너 전격 교체. 일본 패닉, 한국 초비상 근무 체제 돌입. 뉴스의 헤드라인 아래로 한국, 거제도 조선소의 실시간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환호하는 대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시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담담한 모습이 그 어떤 화려한 세리머니보다 더 큰 전율을 주더군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8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기쁨보다 세계를 지탱해야 한다는 책임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을요. 이제 태양은 완전히 떠올랐고 워싱턴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제 눈앞의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평온해 보입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차량들의 행렬.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지난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멱살을 잡혔고 누군가는 자존심을 버렸으며 누군가는 지구 반대편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머니 속에 이 뜨거운 진실을 아는 여러분도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깨진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기념비를 향해 마지막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웅들에 대한 예우이자 미래의 파트너인 대한민국에 보내는 저만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제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이 햇살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빛이겠지요. 이제 저는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갑니다. 지도는 뒤집혔고 우리는 이제 낡은 나침반을 버리고 새로운 별을 따라 항해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 별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국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워싱턴에서 오직 실력과 진심 하나로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이야기,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대한민국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수많은 최무관들이 있기에 가능한 현실일 것입니다. 미국이 무릎 꿇고 일본이 경악한 800조 원의 기적. 그 통쾌한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여러분입니다. 가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